썸머로스의 소속사제 한기철 실관호 신부고요. 저희가 맡은 부서는 디지털 사업부, 디지털 콘텐츠 사업부라고 해서 바로 이 건물의 바로 위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용하는 건물은 사도직, 저희가 일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수사인들 그 숙소는 바로 건너편 그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수도에 레벤북스에서 출간한 햄볼 로컬 책의 저자이시죠. 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책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총 소요 시간은 잠깐의 휴식 시간과 연주 공연도 있습니다. 예, 연주 공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포함해서 대략 1시간 반? 예, 1시간 반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시죠. 저자이신 정석 교수님의 간략한 프로필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수님은 현재 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많은 연구와 저서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공학과 그 특성에 맞게 많은 도시들을 탐구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지역과 그런 그 정부의 정책에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서로서는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도시의 발견, 천천히 재생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흥봉 로컬의 도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고서트의 그 토크 내용은 책에 기재된 각 지역의 소개들과 더불어 그 지역 문제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 방법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타 지역 그리고 저희가 언제 또 어느 때 그런 지역에 가서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런 학문적으로 다루기보다 좀 이야기 형식으로 여행을 떠나는 식으로 저희가 좀 꾸며볼까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담 갖지 마시고 정석 교수님이 또 워낙 이렇게 좀 달변가시거든요.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사실 정석 교수님하고 저는 일면식이 있어요. 오래전에 코로나 전이니까 한 7, 8년 됐죠, 교수님?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연락을 취하다가 이렇게 저희 수사님 통해서 또 이런 책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근데 저기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호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해드려야 될지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해드릴지 작가로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 작가입니다. 그러면 작가님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작가님은 헷갈리네. 작가님은 유튜브 방송도 하세요. 나중에 도시의 정석. 도시의 정석.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저희가 정석하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뭐를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정석. 저는 정석 그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해법 수학을 많이 했는데 시험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로컬의 4지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렇죠? 이게 단실에 된 책이 아니거든요. 이런 책을 좀 이렇게 집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고민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에 그 1년 연구년 기회를 받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6개월인데 그 전 2년 동안 저희 시립대학교 이제 교무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무처장이 제일 힘든 자리래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6개월로 너무 부족하니까 쉬는 짐에 1년 푹 쉬어 이래가지고 6개월을 더 주셔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연구년 때는 학교 수업을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연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도시를 공부한 지 이제 한 40년 돼가는데 도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지방 소멸 위기였어요. 대한민국의 뿌리는 로컬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로컬 지방은 저마다 다양해요. 다채롭고 저마다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방이 이제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을지 모른다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로컬을 살릴까. 그래서 연구년에 그럼 로컬을 내가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직접 가서 만나고 그분들의 삶을 좀 영상에 담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2021년에 로컬로 갔고 그리고 하동이 첫 그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4곳에서 한 달을 살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54개 지역을 다녔더라고요. 책 뒤에 이제 그 지도로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잠을 자는 게 1년 중에 61% 그리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로컬 지방에서 이제 머물렀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연구년의 연구 결과물이에요 우선은. 그리고 앞부분은 제가 한 달 살이를 했던 이제 4곳 하동, 목포, 전주, 강릉의 한 달 살이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앞부분 이야기는 저처럼 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지역에 내려가서 한 달 살이를 좀 권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도 한 달 살고 싶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좀 천천히 머물러 보는 그런 것에 이제 안내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썼고 그리고 사실 이 책에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맨 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빨리 선진국이 됐어요. 부자 나라가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고 그리고 오죽하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청춘들이 연애도 못하겠다. 결혼도 난 안 하겠다. 설령 결혼을 했어도 아예 안 낳겠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맨 뒤에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선진국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선진국이 될 건가.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아파요. 이 아픈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해야 건강한 나라 그리고 오래오래 지속하는 나라가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렇게 담은 책이어서 그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주고 함께 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썼습니다. 네 지역을 뿐만 아니라 54개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잠을 못 자요. 예민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심지어 제 동생네 집에 가도 잠을 못 자고 꼬박 새거든요. 근데 참 무던하신 분들 그렇죠? 54개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주무시니까 근데 이 54개 지역 말고 4개 지역을 특별히 뽑으신 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동, 목포, 전주, 강릉 이렇게 딱 이미지만 떠올리셔도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4개 지역만 따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처음 하동은 그 책에도
자세히 썼는데요. 2020 그러니까 연구년 한 해 전 가을에 9월 아마 26일 이제 우리 헬레나 어디 갔나? 여보? 잠깐 나갔네. 헬레나하고 저하고 우연히는 아니죠. 하동에 이제 잘하는 그 대학생 때 저희는 이제 주일학 교사를 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하고 부부가 됐고 그때 같이 교사를 했던 후배 오동수 미카엘이 서울 친구가 하동에 내려가서 하동에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에서 일할 때예요. 그 형, 석영, 유경이 누나 하동에 꼭 한번 와봐. 정말 좋을 거야.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그때 갔던 행사가 섬진강 달마중 행사.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오후에 그 하동의 악양면의 평사리 들판 그 섬진강변의 백사장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등을 나눠줘요. 등을 들고 맨발로 모래밭을 걷게 하고 그렇게 또 종이배에다가 뭘 써서 이 윤슬 반짝반짝 해질녘 이 햇볕을 받고 반짝거리는 섬진강에 종이배를 띄우게 하고 그리고 해가 이제 딱 넘어가면 커다란 달 모양의 등 주변에 둘러앉아서 뭐 신앙송도 듣고 음악 감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대로 누워보세요 그래요. 그대로 누우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그때 음악을 틀어주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그러니까 이렇게 섬진강변 백사장에 누워서 하늘의 보름달을 보고 강바람은 제 코끝을 스치고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헬레나가 누워있고 음악은 월광 소나타 타고 1악장, 2악장, 3악장 이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어요. 헬레나 내년에 한 달살이 하동부터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좋아. 그렇게 해서 하동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동에 3월에 벚꽃이 막 필 때 와서 보름을 지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7월에 다시 하동에 와서 나머지 보름을 한 달살이를 2개로 쪼개서 했었죠. 그렇게 하동은 한 달살이를 했고 그 다음 목포는 이제 목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또 물어보시면 또 하고 전주는 고향이니까 제 고향에서 고향 떠난 지 오래됐는데 한 달 정도 좀 지내보자 했고 강릉은 아마 여러분들도 동해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강릉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네 곳을 한 달 지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포, 전주 그리고 강릉은 가봤어요. 근데 하동은 여태까지 못 가봤거든요. 기회가 참 안 됐어요. 지나가기는 했는데 하동하면 그 섬진강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예,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 안 드세요? 굉장히 로맨티스트, 예, 그렇죠? 예, 자매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왔네. 여보 잠깐 일어나봐. 소개합니다. 네, 저의 사랑하는 배우가 헬레나입니다. 보이는 사실 그 번외이지만 부부끼리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여행 다니시다 맨날 싸우셨는데 참 되게 사이가 돈독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하동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동에는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로마가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하동하면 그 지리산하고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농산물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예. 그래서 지리산의 모든 약초들, 많은 약초들 그런 게 이제는 다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출토가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렇게 농업 공동체가 있어요. 농업협동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조합들이 있는데 지금 막 그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여기 작가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하동은 정말 부자 동네예요. 왜냐하면 산 중에 최고의 산 지리산을 가지고 또 강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 섬진강을 갖고 바다 중에 바다 남해 바다를 다 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 헬레나나 전혀 연고가 없던 곳인데 한 달을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구나. 특히 이쪽 화계 쪽은 알프스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은 이렇게 창가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이렇게, 그리고 뭐 봄철에는 그 벚꽃길도 예쁘지만 또 하동에는 차밭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차밭이 그 이렇게 이루는 풍경도 그림 같아요. 화계 정금 차밭 같은 데 가면 이 책의 표지에 저하고 헬레나 뒤태가 보이는 그 배경이 바로 화계 정금 차밭이에요. 그래서 하동은 정말 그렇게 참 좋은 자연을 가진 곳이니까 자연이 또 베풀어주는 풍부한 농산물 또 수산물들이 풍부하죠. 그 하동에서 만난 그 김정태 대표 이야기예요.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생이 될 때부터 자기는 졸업하면 농부가 될 거다. 참 독특한 친구들. 그러니까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고향내는 농사짓고, 농사짓으면 뭐 한다고 통계학 공부를 하냐? 농사에도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 김정태 대표가 난 곳은 이 경상도 하동인데 부모님의 농장은 바로 옆에 구례에 있어요. 구례군 간전면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고 농사를 짓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농작물 파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그 경운기로 다 막 밀어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어른들이 이 경운기를 다 몰고 이 청년 농부 김정태 대표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잘 봐라, 너 농사 이제 시작. 우리는 이제 농부로 살 만큼 살았지만 너는 앞길 구말리 같은 청년 농부 아니냐. 농사는 잘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잘 팔아야 끝난다. 그런데 이렇게 파동이 나면 정부도 농협도 우리를 챙겨주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 농부 김정태 대표가 농업 공동체를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리산 농부마을, 지농마라고. 그래서 봄철, 이제 지금은 끝나가겠네요. 봄철에는 그 하동에 가면, 이 지농마에 가면 고사리 체험할 수 있어요. 1인당 한 사람당 10,000원인가 15,000원 내면 실컷 고사리 다 따가지고 갈 수 있고, 가을에는 밤 따는 거, 밤 줍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세요. 그래서 이 김정태 대표는 그렇게 농업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들이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로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지리산 농부마을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더 아주 재밌는 걸 많이 해요. 그 그래구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는 구례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함께 파는. 그래서 이제 홈쇼핑 인터넷으로도 구례 농산물 파는데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구례군의 그 농부들이 잘 기른 이런 농산물들 또는 가공품들을 팔고, 그리고 구례군 간전면에는 이렇게 여러 마을들마다 농부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또 만들고, 그리고 마을 식당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잘합니다. 거기 가보면 젊은 농부들도 많고, 이분들이 주말에는 밴드도 하고 또 애들 와서 실컷 놀고, 또 그 엄마들은 또 굉장히 술들이 세가지고 주말에는 같이 음식 준비해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재미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공동체들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활기를 가져다 주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수도권에 살면서도 그런 활기 있는 지역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로컬이라는 곳에서 그런 공동체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공동체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듣고 생각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여러분들 혹시 그 다큐멘터리나 기사에서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들은, 그 덴마크하고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죠? 낙농업 국가입니다. 예, 낙농업 국가에서 로컬 지역에서 많이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이 이 나라에 조직하고 너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공동체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정책이 농업을 조금 중시하지 않는 게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거리는 가장 삶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은 그 식량 자급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이좋다가도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 국민들의 이 먹을거리가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무역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농산물들 수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이 가장 뿌리인 농업과 또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을 국가가 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대우해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또 좋은 농산물들을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아까 이렇게 파동이 나고 이럴 때에도 크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좀 안심하고 농사짓게 해드려야 그분들이 생산해낸 길러주신 좋은 농산물을 먹고 우리 국민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2.2공화국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8.15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19로 물러나시고 윤보선 장면 정부가 짧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쭉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정책들을 좀 연구를 하는데 저도 몰랐던 걸 하나 알게 된 게 2공화국 때 그 농업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게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농촌에 보내는 거예요. 엘리트들을. 그래서 농촌에서 직접 농촌 생활을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졸업하면 그 다음에 정부의 공무원이 되게 하고 그 사이에는 정부의 고위직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지역에 군수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이런 고위직 공무원을 키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이제 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산업을 중시했죠. 중화학공업 또는 뭐 화학공업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산업을 중시한 정책도 좋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경제 발전을 빨리 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그래서였는지 농업을 상대적으로 좀 경시하는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아쉬워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서 농업에 대한 대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예전에는 산농공상이란 말을 듣고 그리고 이게 무슨 직업을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선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키우고. 근데 농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키우는 일이에요. 근데 공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상은 뭐예요? 누군가가 키우고 만들고 또는 자라게 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거래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과거에 우리가 사, 농, 공, 상 하면서 상을 좀 이렇게 낮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상을 내버려두면 상이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정말 상이 맨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키우고 또 생명을 키우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농업하고 공업 그리고 산업공상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균형 있게 발전되는 데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겠죠. 좋은 정책으로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업편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이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경상도, 전라도 그렇게 구분을 짓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지리 수업 때 그렇게 해서 알아들었는데 여기 저기 작가님 책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섬진강 사람들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인식으로 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이쪽 편은 뭐 경상도, 이쪽 편은 전라도라고 했는데 섬진강 그 줄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 섬진강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잘못된 점,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걸까 무엇이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조영남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노래. 그 노래가 생각나서 가끔씩 이제 하동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제가 물어. 김정세 대표도 그 지금 농장이 전라도에 있잖아요. 구례군 반전면에. 그래서 어느 날 김 대표는 고향이 경상도요, 전라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발 좀 그런 거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섬진강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전라도 경상도도 가르지 말고, 그리고 그 하동은 참 재밌습니다. 이 서울에서 하동 갈 때는 이제 전남 구례군, 그리고 KTX나 SRT 타면 구례구역에 내려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전남 구례군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동 쪽으로 가다 보면 토지면이라는 데가 나와요. 아마 우리나라 제일 좋은 동네일 거예요. 이렇게 지리산의 앞에는 남해바다가 있고 북으로는 지리산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뭐 아주 거기는 볕도 잘 들고 대한민국에서 꽃이 제일 먼저 펴요. 그래서 화개가 이름이 화개예요. 꽃이 핀다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섬진강이 흐르는데 섬진강 이쪽 저쪽이 다 구례예요. 그러다가 화개 딱 지나면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하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진강이 이쪽은 하동이지만 강 건너 저쪽은 다시 광양이에요. 전남 광양시. 그러니까 이 하동 저 화계를 지나서 이쪽에 오면은 강 건너 전라도, 강 건너면 경상도. 그다음 화계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 그래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은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섬진강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하동에 있을 때 그 달마종 행사를 그 기획한 회사가 주민들의 여행사 이름이 놀러와예요. 이름도 잘 지어서 놀러와. 하동으로 놀러와. 놀러와를 만든 사람은 조문환 대표예요. 이 사람은 하동 군 공무원을 오래 했고 악양 면장까지 했고, 그런데 공무원을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그만두고 이제 이런 주민들과 함께 여행사를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조문환 대표가 저를 데리고 섬진강을 일주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진강에 발원지를 저를 데리고 가요. 어딘 줄 아시는 분? 진안군. 대미샘이라는 데. 그러니까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에서 시작돼요. 그 발원지를 갔더니 요만한 퐁퐁퐁 물이 나오는 샘이에요. 조문환 대표는 섬진강의 발원지를 보고 자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대요. 이 큰 강의 발원지도 웅장한 폭포나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요만한 이 샘이었다는 거예요. 대미샘. 그래서 그 대미샘부터 쭉 이제 저를 데리고 쭉,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 진안에서부터 뭐 완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 순창 지나고, 그 다음 전라남도 내려와서 이제 뭐 곡성 지나서 구례에서 하동까지 가고, 그게 이제 남해바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섬진강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또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 주변에는 5개 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례, 하동이 남쪽에 있고, 구례에서 더 올라오면 남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산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시군은 나라는 지리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군도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같이 지리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5개 시군은 거기 이제 2개가 더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을 만든 적이 있어요. 지리산 관광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책에도 제안을 했지만 그 지리산 주변의 5개 시군을 이렇게 뺑 이어주는 도로는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가용보다도 빨리 주요 지점만 정차하는 BRT, 그러니까 버스가 막히지 않고 가는 이런 대중교통을 이렇게 운행을 하면 그럼 이 5개 시군이 하나의 생물권이 될 수 있다. 그런 제안들을 책에서 했습니다. 네. 사실 자연은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구분짓고 경계를 나누는 것이죠. 예.
하동편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로컬들이 또 굉장한 로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하동은 그렇고 다음 지역은 목포입니다. 예. 목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목포는 한구나. 목포는 한구나. 예. 목포의 눈물. 유행 가사들이 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목포라며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이에요. 네, 목포 음식 아주 정말 맛있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많지만. 예. 그래서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작가님께서는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목포 지역은 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포에 도착해서 첫날 잠을 자고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저는 어디 낯선 곳에 가면 일단 싸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걸어서 다녀봐야 이렇게 좀 이제 안심이 돼요. 그래서 새벽에 한 바퀴를 도는데 이제 제가 묵었던 곳이 이제 건맥 스테이라는 곳이고 목포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그러니까 옛날에 목포에 제일 잘 나가던 중심지예요. 그 건해산물 도매상가거리 만호동이라고. 그 시절에는 강아지들도 주둥이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대요. 그렇게 아주 번화. 그리고 바로 그 옆이 이제 목포의 내항. 그러니까 원래 목포 항이죠 거기가. 그리고 항 건너가 이제 사막도예요. 옛날에는 섬 3개였는데 지금은 육지로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연안 여객터미널, 그다음에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숙소에서 나와서 내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건너편 사막도로 가니까 딱 붙어 있는 게 목포 구미가 붙어 있어요. 9개의 목포에 맛있는 먹을거리. 뭐겠어요? 세발낙지. 그다음에 홍탑 사막. 목포하면 또 뭐 무슨 거리 있잖아요. 민어거리, 민어. 그다음에 그 생선을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푹 고아서 국을 끓이죠. 우럭 간국. 네, 우럭 간국도 목포 9개의 구미 가운데 하나예요. 그다음 꽃게 무침, 병어회, 갈치조림, 준치무침, 아구찜 이렇게 해서 9개의 목포에 먹을거리가 있는데 목포는 정말 먹을 게 풍부하고 왜냐하면 목포 바로 앞바다가 전남 신안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아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 신안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포라고 하는 땅이 사실 목포는 나이가 젊은 도시예요. 1897년에 태어난 도시예요. 일제강점기에 군산, 목포, 마산 몇 군데의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목포는 없었죠. 그리고 그 지역의 원래 터줏대감은 무안입니다. 무안군. 그리고 이제 무안군에서 새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진 데가 신안인데 왜 이름이 신안이냐면 새로운 무안. 그래서 신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안군과 신안군과 목포가 행정구역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 또는 바다에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개항했던 근대 지역, 근대 역사 거리들이 목포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군산도 대부분 남아있고. 그런데 비슷한 때 만들어진 이 근대 거리를 싹 지워버린 도시가 있어요. 마산. 그래서 마산 사람들은 지금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군산과 목포를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도시에 없는 그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근대 시기의 건축물이나 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보러 오는데 마산은 그거 다 일본 시대 것이라고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는 거죠. 네. 예. 목포 아까 제가 음식 얘기를 쭉 하실 때 이제 그만 제가 막았잖아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그 낙지 그 비빔밥. 맛있죠, 세발낙지. 네, 세발낙지 비빔밥. 지금 환상이거든요. 네, 근데 목포도 이렇게 하동처럼 어떤 협동조합이 있나요? 네,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건맥 협동조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하동 한 달 살이 끝 무렵에 어디를 갈까 하는데 탁 떠올랐던 데가 목포였어요.
목포로 저를 이렇게 탁 잡아당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괜찮아 마을. 그 목포에는 청년들이 만든 괜찮아 마을이 있어요. 참 기특한 마을이에요. 청년들이 청년들을 목포에 초대해요.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이 괜찮아 마을에서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뭐 한 달에서 어떨 때는 6주 이렇게 머물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는 직장 생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잠깐 이제 휴식기를 갖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머물면서 이름대로 괜찮아, 괜찮아, 너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야, 존재야. 그리고는 그 괜찮아 마을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그리고 멋있는 거 보여줘요.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괜찮아 마을 지내면서 세상에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보다 너 미쳤니? 너 죽을래? 너 왜 이러니? 맨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포에서 머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을까?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더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딱 외통수 외길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자기의 길을 돌아보고 자기의 새로운 더 행복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마을이 목포에 있다고 해서 그래 궁금해서 괜찮아 마을을 보러 왔고, 두 번째가 제가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고향 전주에는 가맥이라는 게 있어요. 가게 맥주. 전국에는 치맥이 다 있잖아요. 근데 목포에는 건맥이 있대요. 이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퀴즈인데.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목포 아까 괜찮아 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저만 그런가요?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지내면 얼마나 이게 참 삶이 변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포는 제가 가봤지만 굉장히 조용한 도시예요. 예, 이게 조용하다는 게 그냥 활기가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도시면서도 편안하다고 그럴까? 예, 아무래도 물자가 풍부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목포하면 아까 저희 각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신안 앞바다, 예, 저희 여기 자매님들 여기 여성분들은 그 신안 앞바다 하면 뭐가 많이 떠오르죠? 소금. 예, 우리나라 소금은 지금 그 신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천연 소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신안 앞바다는 그처럼 갯벌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까 세발낙지 얘기를 해주는데 잠깐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들을 들려드리면, 왜 청도에 소싸움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소싸움 할 때 그 소 주인들이 뭘 먹이는지 아세요? 그냥 일반 낙지 먹이는 거 아니에요. 중국산은 터지지다, 힘이 안 난대요. 이 신안 앞바다에서 잡은 세발낙지, 이게 힘이 굉장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인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갯벌은 저희들에게 가장 아주 귀한 보물 같은 존재거든요. 이 목포 사람들, 그리고 이 갯벌이라는 존재가 이 도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호작용을 줄까요?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나요? 그러니까 목포라는 도시가 이제 만들어질 때 보면 그 배후 이제 신안의 여러 섬들에서 이렇게 그 어업하고 또 뭐 김 양식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목포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섬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목포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토백이들이 외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배척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목포를 좋아하는 이유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길을 물으면 설명을 해주다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따라오소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절한 거죠. 제가 존경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네, 전현시방 아니지 그 어렸을 때 하이도에서 나고 자랐고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목포에 왔고 부모님이 영신영화를 운영하시는 동안 저는 공부도 하고 또 물지기를 지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도 말하자면 신안군의 하이도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목포로 오셔서 이렇게 목포에서 이제 목포 상고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목포라고 하는 도시는 그 신안이라고 하는 바다 사람들과 함께 만든 도시여서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많죠.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까먹어버렸네. 목포는 갯벌, 예. 예, 나트가 갯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갯벌이라는 지역이 독특한 환경인데 이 목포의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떤 연계성으로 가지고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 지금 목포의 갯벌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무안이에요. 예, 무안군에 가면 지금도 살아있는 갯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갯벌랜드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나 짱뚱어 알죠? 짱뚱어가 뛰어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쪽 발이 큰 개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 그 두 발이 이 집게발이 짝짝인데 하나가 큰 이런 그 갯벌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제 전공이 도시인데 도시는 허공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위에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도시 그러면은 이제 빌딩들, 뭐 고가도로, 다리, 아스팔트, 고층 건물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연 위에 사람들이 약간의 인공을 더해서 이제 만든 게 도시고 도시는 결국은 자연 플러스 인공이고 그 자연이 훨씬 더 비중이 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님들은 이 도시를 만들 때나 성을 쌓을 때나 하다못해 집을 지을 때도 자연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어요. 여러분들 차경이란 말 아세요? 차경? 한자로 빌린다 하는 차에 경치하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창을 어디다 내냐면 이렇게 아주 이 창을 바라보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이 보이듯이 그런 곳에 창을 내는 걸 차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을 쌓을 때도 중국의 성들은 맨 땅에다가 막 높게 성을 쌓는데 우리는 한양도 성 보세요. 그냥 이 능선에다가 돌을 이렇게 살살살 끼워가지고 덧대어서 집을 지을 때도 도시를 만들 때도 그런데 요즘에는 이 목포에 또는 무안에 또는 신안에 뿌린 이 갯벌들이 자꾸 죽어가죠. 그런 점들이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도시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자연이 무너지면 도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 코로나19의 원인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인데 기후위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라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땅에 대부분 스며들었고 땅속으로도 이 물이 흐르고 강물로도 흐르고 이렇게 해서 바다에 가서 또 이렇게 증발을 하면 구름이 되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면서 이 지구를 건강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땅속의 물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또 지하 개발을 하고 지하철을 뚫고 터널을 뚫고 그러니까 이 땅속에 있는 물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다 이제 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자체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했던 이게 깨졌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자연 상태를 너무 과도하게 침범했다. 아마존 숲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살던 동물, 식물, 심지어는 미생물들까지 견디지 못하고 튀쳐나와서 이제는 이런 전염병들을 우리가 앓고 있다. 어쩌면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이 자연을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갯벌, 또 바다, 또 산, 숲, 강 이거 이렇게 이대로 망가뜨리면 결국은 우리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갯벌은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탄소 줄이려고 막 세제 각국에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갯벌이 탄소를 많이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정화작용을 하는 게 또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갯벌을 갖고 있는 목포 시민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 목포에는 갯벌 말고도 또 하나의 보물이 또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대 건축물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근대 건축물을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급진적이신 분들은 이 일제단죄니까 다 없애버리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나름대로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목포에 나름대로 또 유명한 그런 그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이 점에 대해서 그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도시의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힘은 뭘까? 저는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우리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래된 것들을 지우고 새 것을 자꾸 만드는 그 시장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의 가치를 잘 못 보는 거죠. 아주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제 원주시에는 아주 오래된 극장이 있었어요. 아카데미 극장.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그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보존하자고 하니까 그거를 매입을 했어요. 보존하려고. 그래서 오래된 극장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또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간직하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새로 된 시장님이 그거를 기어코 철거를 시켰어요. 주차장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제가 마산 얘기했는데 그나마 군산하고 목포는 일제강점기 건물들 또는 그 동네를 그대로 남겨서 지금은 잘 쓰고 있죠. 또 요즘에 지금 굉장히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저기 동두천에 가면 거기 이제 그 미군 기지 주변에 그 여성들,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그 건강을 체크했던 그 건물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병에 걸리면 거기 와서 치료하게 하고 입원하게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죠. 그런데 그 동두천시의 시민단체들은 그 건물은 정말 전 세계에 이런 건물 하나밖에 지금 안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많았었을 텐데. 그래서 아프고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지만 그거를 좀 지키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세미나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즐겁고 밝은 역사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도 가능한 남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걸 보고 또 역사를 잊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목포에 남아있는 이런 오래된 건축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이야기들 굉장히 찾아보면 많습니다. 목포에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가면 고화도라는 섬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또 이 그 관련된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달산 아래 노적봉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거 다 지워버리고 새 것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은 그 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서울도 원주도 또 제 고향 전주는 요즘 새로 된 시장님이 그냥 버드나무를 1000그루를 다 목을 잘라버렸어요. 전주 천변에. 뭐 한다고? 꽃밭 만들겠다고. 그리고 생태 하천을 복원해서 수달이 뛰어노는 그 하천에 울창한 나무들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시장들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분들도 시장을 쫓아요. 종종.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도시는 한번 망가뜨리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켜야 돼요. 하여튼 그 어떤 장소건 그리고 물건이건 간에 그 살아있다는 것을 그 확인하려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어떤 부분은 또 죽어있고 어떤 부분은 살아있고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하동하고 목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중간에 예, 아직 좀 다른데 중간에 제가 퀴즈를 내고 2부를 좀 쉬고 2부를 진행할게 합니다. 아까 치맥은 다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예, 치킨과 맥주. 예. 근데 아까 저기 목포에는 건맥이 있다고 하셨어요. 가맥은 이제는 가게와 맥주죠. 건맥은 뭘까요? 건맥. 아니 그러면 책을 다 선물해 드려야 예. 건어물과 맥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신 분들은 책을 꼭 달라고 하세요. 저는 명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목포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2 로컬이 남았기 때문에 잠깐 휴게 시간을 갖고 그리고 2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전주 뭐 자랑하실 것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 전주하면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전주 한옥마을. 또 작가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성 있는 그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라는 도시, 그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받을까 합니다. 한 달 살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뭐겠어요?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그래서 제가 다 좋아. 근데 정말 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답을 해드려요. 하동은 고요했다. 그리고 목포는 엄청 재미났다. 그리고 전주는 따뜻했다. 그리고 강릉은 상큼했다. 이렇게 다 좋아요. 전주는 이제 고향이어서 더 따뜻했어요. 그리고 한 달 살이 했던 집도 중요한데 목포는 이제 그 지인 집에 방을 한 칸 그냥 얻어서 살았고 하동은 그리고 목포는 이제 건맥 스테이 맥주집 2층에서 살았다 보니까 맨날 밤 맥주 마셨죠. 근데 전주는 이제 인봉집이라고 옛날 사장님 가족이 살던 집이에요. 대지가 한 120평 되고 잔디밭이 있고 옛날 불란서집이라고 했는데 2층 양옥집에서 혼자 한 달을 거의 보냈고 이제 뭐 부모님도 모시고 지들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이 참 따뜻해서 좋았고 그리고 또 고향 사람 왔다고 이렇게 환영회도 해주고 또 한 달 다 살고 간다고 또 송별회도 해주고 둘 다 음악회로 그렇게 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하고 제가 살던 집이 가까워요. 인봉집이 거기 제 모교인 전주고등학교도 걸어서만 5분 거리고 좀 더 걸어가면 한옥마을이고 한데 한옥마을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북촌 한옥마을 그 보존 연구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북촌 연구할 때 북촌 주민분들한테 꼬집히기도 하고 멱살도 잡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뭐 잘 지금 그 한옥들이 이제 철거되지 않고 잘 고쳐져서 남아 있고 비슷한 시기에 전주 한옥마을도 보존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전주에 갔는데 그때 그 전주교구의 문규현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갔는데 둘이 같이 계란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옥의 건물을 갖고 있는 한옥을 주민들 가운데는 뭘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존하냐, 개발하게 하라 막 이런 이제 항상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런 갈등이 있죠. 재개발을 하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전주도 그렇고 그 서울 북촌도 그렇고 한옥마을 자체가 잘 보존되고 철거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북촌도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여기 사는 사람들의 동네다. 그 다음이 관광이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선시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거의 다 상업화가 됐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래된 지역을 잘 보존하고 싶어서 시나 구나 이렇게 공공에서 돈도 들이고 또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자본주의 도시는 항상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쓱 들어와가지고 탁 채가고 그리고는 이제 가격 올려놓고 가버리고 나면은 이제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관광지화돼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굉장히 명료하게, 그러니까 관광객 우선이 아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시장님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지금 파리 시장님 안 이달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파리시의 부시장을 한 10년 이상을 했고 그리고 시장도 지금 6년 임기 마치고 다시 지금 7년, 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당차요. 이분이 코로나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코로나 때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어비앤비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거를 이제 숙박용으로 하는 게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경기가 얼어붙은 거를 3만 채를 시에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은 갈등이 항상 있어요. 밤늦게 막 떠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리가 에어비앤비를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사가지고 그거를 잘 고쳐서 신혼부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관광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그러면 파리에 관광객들 와서 잘 데가 없어지는데 그러고 하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중심을 주민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촌도 그렇고 전주 한옥마을도 자꾸 이제 관광지화되고 상업화되고 거기에서 살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정신이 시끄러워서 못 살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서 전주는 한옥마을에 원래 살던 문화예술 쪽 또는 거기 살던 주민들이 이 전주천 건너 서학동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서학동이 지금 예술마을로 또 잘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또 걱정이죠. 거기 너무나 유명해지면 또 집값이 오르고 막 임대료 올라가지고 거기서 또 밀려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정책을 선진국들은 잘 하는데 우리는 조금 거기에 못 미쳐요. 예를 들면 프랑스 얘기 잠깐만요. 프랑스는 빈 상점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게가 오래 비면 1년 비고 2년 비면 재산세만 내면 건물주가. 근데 3년째 가게가 비면은 재산세 10%를 빈 상점세로 내야 돼.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가 비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해 또 더 비면은 15% 이런 식으로 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이렇게 가게를 자꾸 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선매권 제도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을 가장 이렇게 상징하는 상점가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시에서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왜 쓰겠어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어디가 떴다 그러면은 막 돈이 들어와가지고 와장창 사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화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공공 영역에서 시에서 공적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 지역이 돈 때문에 확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점들이 우리가 좀 아쉽습니다. 네, 작가님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일반 용어로서는 이 문제가 전주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에도 많이 발생되고 서울에도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핫플레이스, 물레동 같은데, 성수동 같은데, 특히 그 전에는 이제 홍대 같은데 뜨면 이제 거기에서 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옮겨가서 또 발전시키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쫓겨나고 멀어지고 하거든요. 이런 지역 문제들을 바로 그 비단 그 전주뿐만 아니라 로컬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데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 인프라도 많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통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교통망들을 로컬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이 안 좋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면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게 대중교통이에요.
저는 이제 하동, 목포, 전주 살 때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주로 다녔고, 그리고 목포에서는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거기다 이제 주고 왔고, 전주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주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가서 자가용이 없으면 거의 고립돼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운전이 어려운 분들도 그렇고, 또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 와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삶을 살 때 대중교통이 불리하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제일 뒷부분에 이 로컬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광역이나 기초 지방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대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5가지를 꼭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가 일자리, 둘째가 살자리, 세 번째가 교통망, 대중교통망, 네 번째가 사람들의 관계망, 그리고 5번째가 지방정부의 이 행정이 돌봄 행정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지금 이 틈만 나면은 막 이 어린 연사 목놓아 외칩니다 하고 있는 게, 이 우리나라 지방 구석구석 피가 콸콸 돌도록 대중교통망을 좀 제대로 짜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도 국가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선진국들은 대중교통을 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만 지금 뭐 지하철, 그 다음에 뭐 BRT, 버스 이런 거를 타고 출퇴근을 보통은 하지, 나머지 지방도시들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자가용 중심의 이동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예요. 쉬워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빨리 가게. 그다음 대중교통을 타면 비용이 훨씬 덜 들게. 그래서 외국 중에는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완전히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많고, 독일은 재작년에 1유로 티켓, 아니 9유로 티켓을 팔았어요. 9유로면은 우리 제자 문성남,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5,000원. 네, 15,000원. 자, 15,000원짜리 9유로 티켓을 딱 끊으면은 이게 한 달권이에요. 독일의 고속철도를 뺀 모든 대중교통을 무한정 한 달 동안 타게 한 거예요. 15,000원만 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험을 일부러 한 석 달 파격적으로 해본 거예요. 독일 국민의 60%가 이 티켓을 끊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왕 끄는 거 타보세요 하고, 이제 그 조금 우리로 말하는 고속철도 말고 새마을이나 이 무궁화 기차를 타고 지방 여행도 다니고, 어느 도시나 가면 그 버스나 트램 다 이것 내면은 무한정 탈 수 있게 해주니까 전 국민의 60%가 이 티켓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많이 이용을 했고, 코로나 때 이제 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이 가격을 현실화해서 49유로. 얼마? 8만 원 좀 넘는 거. 뭘 49유로 8만 원 넘어? 6만 원. 6만 원 정도. 그렇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독일 국민들이 월 6만 원짜리 이 대중교통권을 끊으면 6만 원만 내고 또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킨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를 인제 서울이 기후동행 카드라고 6만 5천 원짜리를 최근에 시작했는데, 세상에는 하려면 같이 해야지 왜 서울만 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국토교통부가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대중교통을 이거 한 달짜리 티켓 끊으면은 어디서나 다 고속철도만 빼고 다 탈 수 있게 하되, 시작할 때는 우리도 비용을 처음에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한 3만 원, 아니다 2만 원 월, 그리고 어른들은 뭐 한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서너 달 실험한 다음에 한 청소년들은 뭐 3만 원, 어른들은 5만 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을 유리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세상에는 제 고향 전주에서 오후에 평일 오후에 군산에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당연히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있겠지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낮 시간에. 전주 군산에. 대중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집주인 차를 빌려가지고 군산까지 차를 타고 가서 강의를 하고 오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게 전라북도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도로는 지금 다 나 있어요. 지금은 지하철을 파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철도 지하화법 만들고 GTX 동탄 개통했는데 손님이 없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하철은 1km 건설하는데 보통 1,500억 들어요. GTX는 땅속 더 깊게 파니까 2,000억 원이 들어요. 그럼 GTX 10km 건설하면 얼마예요? 2조예요. 100km 건설하면 20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도시들이 지하철을 운행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도.
그런데 지금 지하철을 굳이 파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보다 돈이 덜 드는 게 있잖아요. 트램. 노면 전철은 1km에 한 500억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비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트램보다 더 싼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BRT예요. 버스를 뭐 2대 연결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한 대만 다니는데 버스가 막히지 않게 주요 지점만 탁탁 쓰게 하면 이거는 1km에 30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도시가 지금은 대중교통은 지하철 안 하고 트램도 더 추가로 잘 안 하고 이제 버스로 빨리 가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해서 지하철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전북 BRT. 아까 얘기한 지리산 BRT. 그래서 버스로 이 전라북도의 주요 지점을 최단거리로 자가용보다 빠르게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한 10분에서 15분 배차 간격으로 다니게 해주면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지방에도 피가 골고루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서 차가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다. 그것부터 좀 정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혹시 정부 관계하고 정부하고 가까운 분 계시면 우리 작가님을 그 국회의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가 언제 한번 부산 서면에서 그 간절곶이라는 포항 쪽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중교통으로 했는데 몇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8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왜냐면 버스가 2시간마다. 근데 한 대를 또 놓쳤어요. 야, 정말 끔찍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교통망이 불편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갔는데 이렇게 그 작가님이 제시한 교통망이 형성이 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주가 작가님 고향이라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강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강릉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릉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삶의 터전보다는 뭐로 많이 생각이 나죠? 여행. 예. 그냥 강릉하면 왠지 설레지 않습니까? 예.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동서울이나 그런 데서 타고 가면 강릉 이렇게 거기가 한기령인가? 거기 이렇게 넘어가면 강릉이 조그만큼 보여요. 막 설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한 달 살이 강릉에서 삶을 좀 장기간 사신 것하고 여행으로 갔다 오신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지. 예. 많이 다르죠. 그리고 강릉 한 달 살이는 더 좋았던 게 이제 헬레나하고 함께 한 달 살이를 해서 다른 지역은 저희 장모님을 헬레나가 이제 집에서 모시느라고 함께 못했는데 그때 좀 다치셔가지고 이제 그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고 헬레나하고 강릉 한 달 살이를 같이 이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막상 둘이 같이 한 달 살이를 했는데 둘 다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가서 날에 앉아서 헬레나는 헬레나 일하고 저는 제 일하고 그러다가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또 카페에 와가지고 또 각자 일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왜? 이쁜 헬레나 옆에 있으니까 날씨가 옆에 있으니까 강릉도 참 좋은 도시죠. 그러니까 동해바다가 있고 대관령 높은 산이 있고 또 경포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강릉 사람들도 보면 제가 이렇게 만난 강릉 사람들은 다 격조가 있어요. 좋은 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답게 그래서 참 특히 이제 바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나고 서울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렇게 바다가 있는 도시에 가면은 참 좋아요 바다가.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 늘 언제든지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강릉 요즘에 가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지금 남개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다도 죽고 있고 그 뭐 콘도나 무슨 호텔이나 많이 들어서서 경강도 해치는데 저는 여기 그 작가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주 실명을 거론하셨더라고요. 그 스카이베이 호텔인가 여기서 예 그게 그 건물을 보고 정말 속된말로 뜨악했거든요. 예. 그런 경관을 해치는 건물이 들어설 때 어떤 영향을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환경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강릉도 그렇고 이렇게 동해 안에 있는 도시들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아마 동계올림픽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소위 개발 바람이 부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막지를 못하니까 그 강릉에 이제 경포대, 경포호 바로 또 바다 사이에 지금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호텔 그 왜 옥상에 풀 있는 마리나 베이 그 호텔을 그대로 뻗다 가지고 만든 엄청 큰 건물이 딱 들어섰어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앞뒤로 다 잘 보이죠. 그런데 강릉 시민들이나 또는 그 강릉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큰 건물을 보느라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이제 불쑥불쑥 솟을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도 썼고 엊그제 또 저희 지인들하고 가서 묵었던 바로 그 옆에 라카이 샌드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어요. 그 리조트는 오죽하면 색깔까지도 나무 색깔 그 푸른 초록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건물들을 고층으로 짓지 않고 나지막하게 지어서 얼핏 보면 건물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경치가 좋은 곳에 건물이 마치 배를 내밀고 혼자서 그냥 우뚝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볼썽사납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까. 우리 한강변에도 보세요. 이촌동 쪽에 옛날에 보면 병풍 치듯이 아파트가 섰잖아요. 그 아파트 때문에 남산에서는 한강이 가리고 한강변에서는 남산을 가리고 그죠? 남산 타워 호텔이 그 아파트 옥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자본주의 도시는 이런 어떤 사적 욕망,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서 내가 다 볼 거야 이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볼 걸 못 보게 되고 또 바로 뒷건물한테는 하루 종일 그늘을 들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들, 뭐 유럽의 도시들, 또 미국의 아주 이쁜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도시들은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정말 꼼꼼한 도시계 규제로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아요. 어느 정도냐면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전역에 건물의 높이 규제가 다 있어요. 여기는 몇 층, 여기는 몇 층, 여기는 몇 층. 거기다 더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언덕에서 촥 바다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이는 그 선을 넘지 않았는데 떡대를 이따만하게 키워가지고 건물을 들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의 전면폭도 규제해요. 지역마다 다. 여기는 전면폭이 30m, 여기는 40m. 전면폭을 규제하니까 땅이 긴 땅 같은 경우는 앞뒤 짠 것처럼 앞뒤로 길게 건물을 지어요 또. 옆에서 보면 또 커 보이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위에서 바라보는 대각선 길이까지 규제를 해요. 대각선 길이를 규제하니까 짠 것처럼 길게 못 짓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건물의 형태나 색깔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그 도시의 아름다움, 이미 있는 건물들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는 규제 완화예요. 규제 철폐. 그 내가 해봐서 하는데 하는 이 양반은 전봇대를 뽑듯이. 그 다음에 또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진돗개 정신으로 규제를 철폐하라고 하질 않아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철폐해야 될 규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 그리고 역사나 문화를 지키기 위한 규제, 또 우리 모두가 같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철폐하면 안 돼요. 네, 지켜야 돼요. 그거를 지키도록 우리 시민들이 힘을 써야 그래야 시장, 군수, 단시장들이 규제를 지키는데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때 가서 만난 그 당시 강릉 시장님 김환근 시장님 국민의힘 소속 시장님인데 하는 짓은 꼭 정의당 같아요. 굉장히 진보적이야. 그리고 그분이 강릉이 망가지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지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오죽하면은 막 난개발이 오래된 데는 시에서 돈을 들여 땅을 사버려요. 그러면 난개발이 안 되니까. 경포를 2배쯤 늘리고 싶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컸대. 땅을 사서라도. 그렇게 시장을 하다 보니까 강릉에 제일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권 누구라고. 권모동이라고. 이분은 이제 또 건설업자들의 또 대변인 같은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밉보인 거죠. 그래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시장님들이 정말 그렇게 애를 써서 도시를
지키는데 이렇게 또 엉뚱한 시장들이 당선이 돼서 그거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그래서 강릉의 이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막 불쑥 솟은 이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동해바다를 봐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걱정입니다. 예, 강릉 뭐 동해바다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겠지만 강릉 해안선을 따라서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는 급격하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제일 영향이 심하게 받는 곳인데요.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안선이 바뀌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들 문제만이 아닌데 강릉에는 그런 것이 대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좀 언제 가보니까 막 이렇게 그 모래도 퍼날르고 방파제도 하고 근데 그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릉 특히 급격하게 해안선이 변하는 강릉에는 좀 어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은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이렇게 그런 자연 경관을 지키는 쪽으로 규제를 잘 안 하는 지금 흐름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유권자들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나 이렇게 자꾸 개발 공약 쪽으로 후보들, 국회의원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공약을 내걸고 그런 개발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욕망, 우리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공약을 내거는 단체장님들은 거의 못 봤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개발을 하고 그 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나 이권 쪽을 대변하는 공약들이 훨씬 많은 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마음이 지켜야 된다. 역사 문화 지켜야 되고 자연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은 개발하는 데에다가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어요.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옛날 아파트니까 지하 주차장 없으면 지하 주차장 새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평으로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어요. 세대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던 나무 한 그루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건물을 다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세대수는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일 수도 있고 건설회사들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리모델링이 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좋은 방법인지 재건축이 좋은 방법인지 리모델링이 좋은 방법이라면 왜 리모델링은 적고 재건축이 더 많을까? 왜 그러겠어요? 지금의 법제도가 재건축이 훨씬 쉽고 유리하게 되어 있고 리모델링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 구청도 재건축 되면 새로운 또 중산층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유럽이나 미국이나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우리처럼 오래된 동네를 이렇게 통째 한꺼번에 철거하고 싹 바꿔버리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들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매우 후심적이고 그리고 아까도 시작 때도 말씀드린 매우 아픈 나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 혼자 못 고쳐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바라건대 한 60% 정도의 국민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진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작가님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하시는 운동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으로 그 운동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일백탈수 지역 민국 운동이에요. 일백탈수, 일탈백수가 아니고 일백탈수는 1년에 100만 명씩 다
탈수도권에서, 그러니까 100 탈수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부터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을 떠나서 지역에 가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주인인 민국을 세우자. 이게 100 탈수 지역 민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로컬에 가서 지역에 가서 창업하는 청년들은 지금 탈수도권 벌써부터 시작해서 늘고 있어요.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직장생활 마친 정년 은퇴한 제 또래 중장년들이 좀 지역으로 부부가 또는 친구들끼리 여럿이 함께 수도권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기왕이면 같은 곳에 모이자. 하동에, 목포에, 전주에, 강릉에 이런 식으로 봉화에, 영양에, 청송에. 그래서 고향인 곳에 탈고향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 모여도 좋고, 아니면 우리 같은 종교를 가진 분들이 가도 좋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도 좋고, 또는 같은 어떤 뭐 정치적인 지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51%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곳이 경상도든 전라도든 저는 민국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민국인 곳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정치인데, 거대 정당, 이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 정당에서 공천 주는 국회의원 또는 단체장들이 대부분 뽑히고, 예외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경상도 같으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전라도 같으면 민주당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서울 수도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어딘가에 가서 그 지역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 유권자의 과반수를 점한다면 그 지역에 지금까지 지배했던 정당에서 공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우리가 뽑아주고, 아닌 사람 공천하면은 당신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인이 그런 작은 민국들이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리퍼블릭, 민국이 될 거다. 이런 운동이고, 그리고 그런 운동의 가장 첫 단계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체류형 로컬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여행이 아니라 가서 좀 머물러 보는.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뭐 일주일, 아니 난 일주일도 안 돼. 나는 뭐 5일이야 또는 사흘이야. 그 사흘도 기왕이면 한 곳에서 가만히 좀 바쁘게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좀 느껴보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달 살이. 여기서 한 달 살아보시고, 또 여기 가서 한 달 살아보시고, 여기도 한 달 살아보시고, 그렇게 좀 체류해보면, 야, 대한민국이 진짜로 좋은 데가 많구나. 그거를 혼자 가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함께 그런 로컬을 좀 이렇게 맛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며칠씩 오고 가는 것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결심했으면 서울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 좀 정리하면 로컬에 가면 훨씬 더 여유 있게,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국의 곳곳에 막 늘어나면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붐,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날도 올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서울 사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이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들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그 지역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겠죠. 예, 이 책이 작가님 책 행복 로컬이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작가님께